오디오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언젠가 만난다를 2번 읽었고 2번 정도 2회에 걸쳐서 조금 더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언젠가 만난다는 거의 제가 유일하게 썼던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 그다음에 세계, 도구, 의미로 나눠져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에 대한 탐구를 주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인과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너라고 하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전체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어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게 타인이든 세계든 어쩔 수 없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매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개는 어쩔 수 없이 언어인 거죠. 그래서 3번째 주제인 도구에서는 언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단어,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글, 이야기까지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 한 5개 정도의 챕터를 좀 뽑아가지고 같이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와 나를 맺어주는 도구, 이야기에 대하여입니다. 필리핀의 남쪽 민다나오 섬에는 만다야족이 산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의 시작은 해와 달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와 달은 영혼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스라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이가 그러하듯 둘 사이엔 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내인 달이 해에게서 도망쳤다. 부모가 헤어지고 돌보아줄 어머니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슬픔 속에서 차례로 죽어갔다. 달은 이를 불쌍히 여겼다. 자녀들의 시체를 모아 잘게 부수고 으깨었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 흩뿌렸다. 바람은 자녀들의 조각과 안타까움을 싣고 멀리 퍼져나갔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그 중에 어떤 것은 물에 떨어져 물고기가 되었고 어떤 것은 땅에 떨어져 뱀과 짐승이 되었으며 다른 것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만다야족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의 탄생의 비밀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의 귀는 밝아지고 눈은 투명해져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보이고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약속이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묶여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나와 세계를 관계 맺게 하는 도구다.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어떤 안경이 되었든 반드시 집어들어야 하고 그 안경의 색깔이 만들어내는 명도와 채도 안에서만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설은 단순히 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다. 인류가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해온 안경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처음인 수많은 존재가 거부감 없이 세계와 처음으로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도구다. 그런 측면에서 전설은 종교, 체제, 이념, 과학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들은 모두 큰 틀에서 이야기이고 어른들을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도구다. 그렇지 않은가? 종교는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야기로 세계를 설명하고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으로, 공산주의는 계급 갈등으로, 과학은 인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로 세계를 설명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들 전체를 이야기라고 묶는 것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것이 있다. 이것들 중에는 분명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정확히 모사하는 사실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런 것이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종교인은 종교를, 과학자는 과학을, 특정 체제와 이념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테지만 진정 그것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지를
나는 확신하기 어렵다. 어떤 이야기가 더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반영하는지 혹은 더 우월한지를 확정할 수 없음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그 전까지의 단일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의 중첩으로 만들어낸다. 바다에서 조난되어 하이에나, 오랑우탄, 얼룩말, 호랑이와 표류했던 파이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보고서에 올릴 만한 합당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보험사 직원들의 요구에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이제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들 간의 살인과 식인이라는 끔찍한 생존기로 변한다. 파이는 직원들에게 묻는다.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인 현대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드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고 여기서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후자다. 전자는 사실에 대한 부수적인 해석일 뿐이다.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쩌면 전자가 더 근본적인 진실인지 모른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파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깨우침을 향한 길이고 그것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후자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파이의 물음은 유효하다.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는가? 어떤 이야기가 더 근원의 진실을 반영하는가?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와 데이터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처했던 어려움의 이유,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 속에서 운명처럼 마주하게 된 사람과 반복되는 계절과 고독하게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이것들은 다만 의학, 생리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의 보편적 해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은 나 스스로에 의해 선별되어 마음의 앨범 속에 배열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면의 진실과 뒤섞여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한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나와 세계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는 도구다. 그것은 세계와 나를 이어준다. 세계의 거대함은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의존하고 나는 이야기를 통해 세계의 거대함을 포용한다. 이야기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허락받는다. 세계의 시작과 끝, 팽창과 수축, 존재와 무는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는 나의 세계의 진실성을 반영할 뿐 그것은 타자의 세계를 재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세계 전체를 기술하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비롯한 종교, 체제, 이념, 과학적 세계관 전체는 세상의 일부를 기술하는 이야기여서 어쩔 수 없이 배제하거나 은폐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유한한 개인은 무한한 세계를 자기 내면에 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다.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세계를 은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점검해 볼까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구의 첫 번째 챕터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와 자아와 타인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언어의 한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언어는 생각보다 폭력적입니다. 무엇이든 세계는 이어져 있지만 언어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된 그 언어, 발화된 그 언어가 은폐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 세상을 은폐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어드릴 내용들은 좀 이어져 있진 않아요.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있진 않고 하나하나 좀 독립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말이 다른 세상을 은폐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낡은 벤치를 지키는 두 명의 군인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은 믿음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군 복무 시절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노년의 지휘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기억을 더듬어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들었던 노년의 지휘관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부대를 시찰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수풀로 가려진 공간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벤치를 두 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다. 대대장이 병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병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무엇에 대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지를 물었다. 병사는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부담감이 역력했다. 대대장의 뒤를 따르고 있던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병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숨죽여 주시했다. 갑자기 병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답이 생각난 것이다. 적으로부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선 간부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 속에 있던 중대장 한 명이 자기 부대원이라며 대대장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다른 간부들에게 자랑했다. 대대장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선은 그 자리를 떠났다. 시찰이 끝나고 대대장은 중대장을 호출했다. 대대장이 물었다. 무엇에 대한 경계 근무인가? 중대장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대장이 다시 물었다. 왜 병사들이 나무 벤치를 지키고 있느냐는 말일세. 그것도 2명씩이나. 중대장은 그것이 자기 부대의 근무 명령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부대의 임무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부대에 가장 오래 있었던 주임원사를 호출했다. 하지만 주임원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 경계 근무는 주임원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임무라고만 했다. 대대장은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임무를 쉽게 없앨 수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기존 규칙을 괜히 바꿨다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한두 해가 지나고 부대에 익숙해졌을 때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었다. 부대를 지휘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상급 부대가 원하는 업무는 많고 부대 내에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쌓여갔다. 대대장은 최선을 다했고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 사건은 잊혀갔다. 대대장은 새로운 인사명령을 받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대를 시찰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수풀로 가려진 공간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고 그것을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대대장이 물었고 병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것,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심적 위안을 준다.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수없이 검증되었을 것이다. 종교와 전통, 관습과 윤리,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에 의해 지켜져 왔던 약속이다.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각박한 시대가 아닌가. 절대다수가 믿고 행하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 시간에 한 개라도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 나는 그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을.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담론 속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비합리성이 들어있다. 종교, 전통, 관습, 윤리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진리 속에 무수히 많은 오해와 우연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복잡성이다. 거짓말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안에 진리가 섞여 있을 경우, 혹은 진리 안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심리적 위안보다 진실의 이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봐야 한다. 이제는 모두에게서 잊혀졌기에 낡은 벤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금부터 말해줄까 한다. 이것이 그 진실이다. 아주 오래전, 부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상급 부대로부터 업무가 내려온다. 모든 부대는 병사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부대 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부대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중 하나가 곳곳에 나무 벤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수풀로 가려져 있지 않았던 이곳에 벤치가 들어섰다. 하지만 병사들이 벤치에 앉을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벤치는 이철 같고 점차 낡아갔다. 부대가 창설되고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상급부대 연대장이 부대를 시찰하기로 했다. 부대는 분주해졌다. 병영을 정비하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당시 대대장의 눈에 이 낡고 빛바랜 벤치가 들어왔다. 대대장의 핀잔에 행정관은 병사들을 시켜 급히 페인트 칠을 했다. 중대장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병사들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벤치에 앉아서 이를 더럽히면 어쩌나. 처음에는 경고판을 세울까 하다가 그것마저도 걱정이 되어 한 명의 병사를 배치하게 했다. 중대장은 이 일을 정식 명령을 통해 임무 배치할 것을 소대장에게 지시했고, 소대장은 교대 명령서를 작성하여 24시간 병사들을 배치했다. 며칠 후 연대장이 부대 시찰을 왔으나 그의 행보는 벤치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대는 그동안 정신없이 분주했고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훈련과 일정을 소화했다. 그렇게 중대장과 소대장이 교체되었지만 임무 명령서는 계속 작성되었다. 부대가 창설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상급 부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다. 인근 부대에서 경계근무 사고가 있었으니 경계근무 안전을 강화하라. 명령을 받은 당시의 대장은 혼자 경계를 서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경계근무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하게 했다. 그 명령은 대대장으로부터 중대장에게로 다시 소대장에게로 이어졌다. 무수히 많은 계절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교체되었으며 시대가 변했지만 부대의 규칙과 질서는 반복되고 이어졌다. 이것이 낡은 벤치가 2명의 병사에 의해 지켜진 이유였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벤치를 지키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챕터였고, 이 부분을 쓰게 됐던 계기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성당을 가거나 아니면 불교 사찰에 가거나 그러면은 신께 예의를 다 갖추는 어떤 그 행위들에 있어서 그 절차의 복잡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을까? 부처님에게서 왔을까? 그렇지 않겠죠. 긴 역사성 안. 아주 긴 역사를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없애기를 반복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왔겠죠. 가장 역사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나 초기의 부처님이나 초기의 소크라테스나 그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그 초기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고 결국 그 형식의 복잡함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다음에 읽어볼 세 번째 챕터는 자본주의가 빼앗아 가는 것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소제목은 현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괜찮은 체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빈부격차의 확대나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선물한 것만은 사실이다. 고도의 분업화와 기계화는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을 가능하게 했고, 세계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자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해소되어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거나 인류가 한동안은 수정하고 개선하며 사용해야 할 체제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풍요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생산자로서의 지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가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빼앗아 간다니 그 반대가 아닌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노동자라는 생산자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는 역할의 축소와 고정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강요한다. 특정 분야의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라. 자본주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한다. 하나의 특정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서 생산자는 전문적인 생산자의 역할로 고정되고 소비자는 충실히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할의 구분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빼앗겼다. 춤과 노래, 말과 대화, 사유와 지식을. 우선 춤과 노래를 빼앗겼다. 이제 우리는 춤과 노래의 전문가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역사회나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가 주도하는 축제는 사라졌다. 네가 노래하고 내가 춤추는 열린 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자본이 키워낸 세련되고 눈부신 연예인에게 무대를 내어주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의 축제에 가보자. 그곳의 중앙에는 언제나 거대한 무대가 꾸며져 있고 어김없이 유명 가수들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무대 앞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의자에는 대학생들이 앉아 있다. 역할은 명확하다. 춤과 노래의 전문 생산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박수치며 즐겨야 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것은 이상하다. 대학의 축제이고 학생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들이 생산의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만을 갖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직접 춤추고 노래하는 것, 혹은 다른 아마추어의 춤과 노래를 보는 것보다 프로페셔널한 전문 가수의 세련됨을 즐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너와 나의 축제는 사라진다. 이제 축제에서 가장 흥이 돋은 존재는 전문가를 앞세운 자본이 되고 그 축제의 실제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말과 대화를 빼앗겼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전문가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바쁜 하루를 보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다. TV 속에는 입당꾼들이 나와 근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TV 속의 사람들이 웃으면 TV 밖의 가족들도 웃고 TV 속의 사람들이 진지해지면 TV 밖의 가족들도 진지해진다. 역할은 명확하다. 말과 대화의 전문 생산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웃고 울어야 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것은 이상하다. 가족의 시간이고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말장난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들은 말과 대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만을 갖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한다. 괜히 말을 섞었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것보다 혹은 어색하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프로페셔널한 전문 입당꾼들의 대화와 친밀감을 즐기는 것이 낫다. 그렇게 관계는 사라진다. 이제 가족의 시간에 가장 떠들썩한 주체는 TV를 앞세운 자본이 되고 그 자리의 실제 주인공이어야 하는 가족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흩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유와 지식을 빼앗겼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의 전문가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미디어의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다. 인문학의 본질은 질문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문학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문학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저잣거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며 자신의 철학을 개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전공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들으며 그들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할은 명확하다. 사유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있고 그것을 다만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여야만 하는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있다. 이것은 이상하다. 인문학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또한 질문하고 사유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산자의 역할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만을 갖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잘 모르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제되지 않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프로페셔널한 교수님과 학자들이 말해주는 정답을 받아 적겠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나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는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진 이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 세계는 아무도 독점적인 활동 영역을 갖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아침에 사냥 가고 오후에 고기 잡으러 가며 저녁에는 가축을 돌보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판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나는 사냥꾼이나 어부, 목자나 평론가와 같은 전문인이 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괜찮은 체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본주의가 나의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강요한다. 특정 분야의 노동자라는 제한된 역할에 만족하라. 네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입을 다물고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나는 이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놀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고 생각할 줄 모르는 다만 소비해야 하는 존재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회와 종교와 경제뿐 아니라 누군가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이야기는 친절하게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그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세계를 은폐한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들춰보지 않을 때 세상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내재한 가능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의 주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야기는 유익한 도구인 동시에 까다로운 도구이며 만들어내는 동시에 숨기고 가리는 도구임을. 이야기를 점검해 보았으니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 이후에는 이제 언어에 대하여 라고 해서 5개 이어지는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끝에 2챕터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2챕터는 말과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인의 말, 두 번째는 내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챕터죠. 타인의 말. 소제목은 언어에 대하여 4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타인의 말. 바다로 가려는 청년이 있었다. 사막의 마을에서 자란 그는 세상의 끝에 있다는 물로 가득한 세상을 보기 위해 큰 다짐을 하고 마을을 떠난 터였다.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한 안내를 따라 이름 없는 마을에 도착한 그는 바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 가보았냐는 물음에 아이는 그러하다고 답했다. 청년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며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중년의 소몰이꾼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혜롭게 충고해 주었다. 어린애의 말을 믿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소몰이꾼에게 간청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알려주십시오. 소몰이꾼은 그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한 장사꾼에게 데려다 주었다. 궁궐 같은 집안으로 들어서자 청년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전까지 이토록 진귀한 보석들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품위와 연륜이 묻어나는 장사꾼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이여,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청년은 그의 대접에 감사를 표하며 바다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사꾼이 물었다. 왜 바다가 보고 싶습니까? 청년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다만 바다가 보고 싶었을 뿐 왜 바다가 보고 싶은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이 우물쭈물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장사꾼이 입을 열었다. 사람에게는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능성이 충분한 당신 같은 청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특별히 바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를 쌓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는지 당신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빛나는 보물들과 아름다운 사람들. 청년은 다짐한 듯 대답했다. 저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후로 청년은 장사꾼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알려주는 대로 장사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공직을 수행하고 후에 후진양성에 힘썼다. 결국 청년이 성공한 장사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장사꾼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청년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량진에서 수험생을 가르쳤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크게 소리가 날까봐 주의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웃고 즐거워했다. 그 모습은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 옆을 지나가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뭐가 그리 재밌는 거냐고. 학생들은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다시 꾹꾹 참아 웃었다. 됐다, 알았다, 어서 들어가자 하고 학생들을 몰아서 강의실로 들어갔다. 퇴근하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어두워진 노량진의 거리를 보고 있으면 스쳐가는 네온사인과 함께 유리창에 비치는 얼굴을 보게 된다. 더 이상 웃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 얼굴에게 물었다. 뭐가 그리도 재미없는 거냐고. 그리고 궁금해졌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왜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일까. 어머니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항상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디어는 항상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초조해졌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해야 하는 일들을 겨우 수습해가는 작고 평범한 사람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안타까운 분노 속에서 그 시작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고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웃을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복도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생각했다. 동시에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가 없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풍요로운 시간이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어른들은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대신 그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느덧 그때의 어른들의 나이가 되어 버스를 타고 노량진의 거리를 지나치면서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을 것인지 알 것만 같았다. 결국 청년은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어른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년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이 실망스러운 결론이 다시 쓰여야만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수많은 타인의 말을 해치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서 다만 내가 처음 가고자 했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쓰였다. 바다로 가고자 하는 청년은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한 안내를 따라 이름 없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바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 가보았냐는 물음에 아이는 그러하다고 답했다. 청년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던 중년의 소몰이꾼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혜롭게 충고해 주었다. 어린애의 말을 믿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려 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소몰이꾼의 충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몰이꾼에게 청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은 아이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로 안내해다오. 여기까지가 이제 타인의 말 네 번째 챕터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다섯 번째 챕터는 이제 내면의 말입니다. 언어에 대하여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다. 이들은 고독 속에서 자기 안으로 침잠해가며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깊은 사유와 기도와 명상과 침묵 안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자들. 아무것도 있을 리 없는 그곳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과 관계 맺으며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부재, 불가능, 존재하지 않음, 무. 왜냐하면 그는 세계의 끝까지 걸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내면의 심연에 닿고 지평의 경계에 선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첨단에 서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 한다. 그는 이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려 하며 관계 맺을 수 없는 것과 관계 맺으려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죽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결국 죽음을 불러낸다. 시간을 뛰어넘어 세계의 끝에 있는 미래의 나, 늙고 초라하며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둔 자기 자신을. 그는 묻는다. 말하라, 최후의 나여. 나의 모든 인생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혜로워진 입으로 대답하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통 때 우리가 내면의 말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언제나 떠들썩하고 너무나도 많은 말이 넘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다만 그것은 세계의 끝, 죽음으로부터 울려오는 까닭에 젊은이에게는 너무 멀어 닿지 않고 나이 든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까워 그들을 초조하게 한다. 그것은 슬픈 일이다. 출발하는 이에게는 필요한 지도가 주어지지 않고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한 이에게는 처벌처럼 주어진다는 비극. 하지만 어느 비일상적인 때가 되면 젊은이에게도 내면의 목소리는 크게 들려온다. 느슨하던 정신이 깨어나는 때,
오랜 시간 정성 들이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함과 다급함이 나를 엄습하는 때, 분노와 슬픔 속에서 서늘함을 느끼는 때, 그래서 결국 깊은 고독 속으로 홀로 침잠해야만 하는 때가 도래하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듣게 된다. 세상의 번잡함과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사방이 고요해지는 시간, 목소리가 말한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 지혜로운 입이 열린다. 늙고 초라한 노년의 내가 현재의 젊은 나에게 답한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의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너는 눈앞의 것들에 마음 쓰고 있다. 네 앞에 서 있는 자들과의 경쟁과 너의 젊음으로 교환한 화폐와 타인의 시선과 체면과 평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병상에 누워 남은 시간을 가늠하는 나에게는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내가 못내 아쉬운 것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슬픔과 후회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하찮다고 느끼는 것들이다. 하찮은 이들, 가족, 친구, 나를 사랑해주던 이들. 나는 그때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왜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도 거대해 보였는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지 못했고 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했다. 행운처럼 주어진 맑은 계절에 함께 걷지 못했고 흐려지는 날이면 함께 울지 못했다. 나는 이제야 이렇게 생각한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답던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댈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언어가 떠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을 쫓아보라며 나를 흔든다. 하지만 눈을 감아 세상의 화려함을 차단하고 귀를 닫아 세상의 들뜸을 가라앉히면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세상의 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들려온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죽음 가까이에 도달한 먼 미래의 나의 목소리에,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의 목소리에,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어진 인생 전체를 충분히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지혜로워진 입으로 지금 젊음에 휘둘리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내면의 말 부분입니다. 내면의 말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세계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참 번잡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끌리는 말들을 따라가는 거죠. 성공, 그럼 성공이란 말을 따라가고 평판을 따라가고 권력과 여러 가지 아파트면 아파트,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그 언어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언어들을 다 피해서 가장 내밀한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으로. 그래서 그 언어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나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없음이 있을 것이고 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말했던 거는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끝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유일하게 지혜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을 살아낸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자기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서 죽음에 도달한 나이 많은 나 자신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젊은이여,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삶의 끝에 도달한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 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좀 쓰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 다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고려할 때 세계와 타인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말,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우리는 나의 의미에 대해서 천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의미를 확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타인과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끝,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체 4부가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 의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4부, 의미, 사실은 여기서 의미를 확정해주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의 마지막 4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